이 밑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담대한 분석을 위해서 한 분을 좀 선거운동 바쁜 가운데 좀 모셔왔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바쁘죠. 뭐 아침 출근 인사부터 퇴근 인사하고 또 그 다음 날 계획 짜고 이러려면 평상시보다도 뭐 휴일도 없이 계속 돌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막 바닥 나더라고요. 아니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계실 텐데 뭐 남행열차 춤도 추시는 거 제가 봤어요. 방금. 네. 가장 쉬운 게 그거길래 예, 어려운 거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원래 춤의 조예가 깊지는 않고요. 없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는 노래패 출신 노래는 좀 하시나요? 원래 노래패는요. 네. 그 합창단 출신들은 노래 잘하는데요. 네. 노래패는 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노래도 영 소질은 없습니다만 네.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곤 했었죠. 나는 또 춤추는 거 보면서 노래패 출신이니까 노래와 춤을 좀 배웠나 보다. 아니요. 바위처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녀보면 말이죠. 네. 민심의 흐름을 많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어떻던가요? 간략하게 좀 요즘 지금 상태의 네. 분석을 좀 해보시면. 제가 다녀온 데가 그 포항을 갔었고 포항, 광주, 그다음에 문경, 상주를 갔다 왔는데 광주는 이제 워낙 이제 민주진영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뭔가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포항은 특히나 그 제가 다녀온 곳들은 좀 보수적 성향들이 많은 곳이고 평상시에는 한 20%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그런 곳인데 제가 시장 상인들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들 많이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분위기가 뜨거운가 보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거기 계시는 지역구 그 지방 의원님들은 이제 몇몇 상인들이 냉랭하게 하시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정도는 서울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경북의 민심이 어떤지가 진짜 궁금해서 와봤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어르신들께서 되게 반겨주셔서 이게 진짜 계엄과 내란에 대한 그 심판 투표가 이번에 되려나 하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TK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가 뜨겁다면 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좋다라는 건데. 그러나 선거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여서 아무리 좋다고 그 체감을 해도 샤이 보수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는 김문수, 한덕수 그 후보 교체 논란도 있었고 또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또 논란도 또 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말이 너무 거칠어졌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진짜. 막 그런 모습들 보면서 그 국민의힘 보수당에 진절머리를 내는 보수 시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치 두 번 다시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 쳐다도 보기 싫다. 아마 이런 분들이 샤이 보수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다 나오게 되면 저희로서는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이제 저희는 거꾸로 이제 민주 진영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을 이재명 후보를 내가 안 찍으면은 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좀 절실함을 보여드려야 그나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 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빅텐트론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좀 보면은 민주당이 네. 이렇게 뭐 김상욱 의원의 입당이라든지 또는 뭐 김용남, 허은하 뭐 이런 분들의 그 합류가 네. 사실상의 텐트는 큰 거대한 흐름이 그렇죠. 민주당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계엄 세력의 빅텐트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네. 역시 텐트를 치는 건 네. 이게 기술자가 치는 건 아니구나. 이게 그렇죠. 국민들이 쳐줘야지 그게 가능해지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물론 희망도 있고 바람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하고 싶다고 한들 그게 되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저절로 그런 게
그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설이 있고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든 그런 것들도 거대한 이 흐름 속에서 다 녹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언가 경쟁할 때는 네. 원래 이제 그 뭐 다른 나라들도 이 민주 세력들이 서로 티격태격 잘 싸우죠. 네. 서로 이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역시나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하나로 뭔가 결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저돌적으로 하나로 음. 막 뭉쳐가지고 가는 그 힘이 저는 민주당한테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지역도 저도 한번 다녀보니까 받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네. 느낌이 있냐면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뭔가 좀 이겨도 많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왠지 좀 압승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같은 거를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 듣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이제 그걸 원치 않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실용주의를 내건다. 아 저거 아닌데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과거에 영 이상했던 사람들까지 막 들어오니까 아 이거 아니잖아라는 느낌도 있을 터인데 그냥 웬만하면 비판보다는 그래 일단은 손잡고 가자. 이기자. 예. 이겨도 많이 이기자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집권 초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면 그것은 모든 정권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도 탄핵 이후에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때 높은 지지율이 없었더라면 아마 추진해 나가기 어려웠었던 것들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관계에서의 이제 평화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들어설 정권에서도 단순히 계엄 내란 세력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종식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걸었던 기대만큼 이 사람들이 잘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권이 처음 시작할 때 힘을 받아서 가려면 결국은 높은 득표율 그것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인수위가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6월 3일 날 투표 끝나면 4일부터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무엇보다 급한 거는 지금 미국과의 이제 관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의 이 외교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천천히 가기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과 높은 득표율을 가져야만이 이게 쫙쫙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절박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들 걱정들이 어찌 보면 이제 투표가 이제 열흘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사실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뭐 사전 투표 네. 들어가 버리니까 시간이 이제 맞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니까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TK, PK 지역에서의 이제 뭐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런 식의 네. 분위기를 되게 이제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검증된 유능함 뭐 이런 걸로 이제 중도와 보수층까지 다 껴안는다라는 구상이잖아요. 네. 이 다양한 지역 감정을 막 통해서 결집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그냥 후보의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국민들에게는 되게 좀 그냥 겉포장지 뭐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옆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한번 만들어도 봤고 정권도 같이 운영해봤고 그랬죠. 예. 국회의원도 돼봤고 이렇게 보면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 여기 정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의 그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가 닿느냐 닿지 않느냐는 그 어떤 공약과 그 어떤 사람들의 세력이 연대한다고 해서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국민들도 저 정치인을 볼 때
다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를 깔고 나서 보거든요. 네. 아주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더더욱 정치 고관여층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후보가 얼만큼 절박하고 얼만큼 잘해낼 자신이 있는가, 그게 저는 마지막 한 끗 차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전국을 다니시면서 시간 쪼개가면서 연설도 하시고 이제 국민들도 만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테러 위협 때문에 이 국민들과의 어떤 게 접촉을 좀 예전만큼 자유롭게 못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 트레이가 나온 김에 한번 거기 좀 네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보니까 이제 방탄 그 유리막을 이제 후보 앞에 치고 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뭐 본인은 총알이 날라와도 맞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모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은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방탄조끼 입고 나와서는 그걸 장난스럽게 입고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네. 근거 없이 위험을 부풀리고 있다 막 이런 발언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목에 칼까지 맞은 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떨어져 버렸나. 저는요, 뭐 국민의힘 뭐 이제 저희랑 다른 보수 정당 충분히 존중도 하고 싶고 그러긴 한데, 김문수 후보의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뭐 국민의힘 의원의 그 방탄조끼 입고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안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일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까?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왜 저렇게 모를까? 그래서 본인만 욕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분 때문에 모든 정치인이 다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남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아니 어쩔 때 보면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애들 초등학생 자식이 있는데 이 애들한테도 보여주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 진짜 평가할 언급조차 것도 하고 싶지 없겠네요. 않아요. 예, 네. 기본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치고 아무튼 대책은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후보를 잘 지키는 문제는. 네, 맞습니다. 지금 TF도 구성이 돼 있어서 예. 그런 제보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검증도 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예방도 하고, 뭐 저희로서는 대표께서 한번 이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 해서는 절대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혼자 인간 이재명이란 사람의 몸이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의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방하고 조심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본인도 답답하시니까 그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손도 흔들고 그러셔요. 그러면 그 시민들이 얼른 뒤로 들어가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그렇죠. 네. 도리어 국민들이 더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참 대단히 감동스럽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악수하러 네. 안 다가와 이해해 준다 하고. 네. 저는 맞습니다. 그걸 많이 들었어요. 막 댓글에도 보니까 이제는 선거도 다니지 말고 텔레비전에만 나오시라 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선거운동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그런 거죠. 분들도 많고 네. 예, 마음들이 하나 모아지는구나 싶은데, 그 잠깐 이제 그 선거에서 잠깐 좀 벗어난 얘기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가 이제 사실 대선 마치면 저 최고의 과제로 등장할 것 같아서, 네. 며칠 전에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퇴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만들어준 분들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도망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뭐 비겁한 도망자들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을 나중에 따로 좀 불러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탄핵에 대해서 네. 이렇게 추진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검사들이 실컷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고 그만두고 밖에 나와서 옷만 벗어? 변호사 개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러면 보통 일반 공무원들도요 퇴직을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지 이 않나를 직에 있는 동안에 그렇죠.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맞습니다. 예. 다 검증을 받고 나서야 이제 나갈 수가 수가 있다. 있는 예.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본인이 했던 업무의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왜 검사들은 바로 나가자마자 변호사를 개업하지? 전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국민들 정서에도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문제는 하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다음 이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반드시 해야 상당한 됩니다. 수준으로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근데 이거 조희대 희대 판결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게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법 개혁에 대한 또 상당한 문제의식이 생겼단 말이죠. 네. 근데 보니까 26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데 이 크게 보니까 하나는 재판 독립에 관한 것 아마도 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라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재판 공정성에 관련 것.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들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또 하나는 왜 정치권에서 우리를 손대느냐, 뭐 이 두 개를 놓고 토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라 소리는 참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도 얼마 전에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사실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하면 누구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와서 발언하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은 무슨 법 위에 귀족처럼 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의 이제 오래된 고민인데요. 예. 법관 그게 이제 대법원이 됐든 헌재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그 법관 몇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긴 한데요. 요새는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법을 위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정치로 풀어보라고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다들 고소고발로 가는 것에 대한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어야 될 건데 왜 자꾸 정치 검사와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법관들에게 그것을 맡기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문제는 그거를 이게 뭐 진보 보수 혹은 어떤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뭐 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는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법관들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너무 많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려 있고, 그래서 이 대법관들의 수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그 문턱을 잘 넘지를 이제 못 해왔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그냥 일반 판사들 숫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이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로가 말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대법관 숫자만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4명. 14명. 14명이서 4만여 건의 그 사건들을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쳐다도 안 보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저는 그 대목을 들으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업무의 양의 문제도 있지만 이 귀족 같은 특권층을 없애는 데는 그러기도 하죠. 예, 많아질수록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 개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숫자 좀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다 2배로 늘리고 대신에 임금을 둘로 쪼개면 2분의 1을 줄이면 네, 네. 뭐 전혀 예산이 더 들어갈 것도 없고 훨씬 더 많은 소수자들을 이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걸 왜 갑자기 물어보냐면 어제 김문수 후보가 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 아. 그리고 뭐 이런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원수 줄이는 게 정치 개혁이냐? 그럼 의사수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 그 의사수도 늘리고 변호사도 늘리면 그만큼 국민 서비스가 좋아지고 그러면 국회의원도 늘리면 그만큼 국민을 많이 대표할 수 있고
대면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는 이제 비례대표의 숫자가 좀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도 필요하지만 비례의원이 필요한 거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사람들이 계급 계층을 대표하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의원님들이 한 1년, 2년만 지나면 이제 지역구를 찾아가시기 때문에 또 이 마땅히 4년을 완전하게 몰입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비례대표 문제도 우리 여야가 좀 같이 풀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네. 가장 이슈되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좀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네. 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유명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잖아요. 전 부정선거에 붙자만 들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네.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씨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깔깔대면서 네. 영화 보는 장면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좀 우라통이 터졌는데, 아니 개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는 것도 사람 좀 화가 나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도 보는 것도 화가 나지만 네. 더 화가 나는 것은 본인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이잖아요. 부정선거로 했으면 대통령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한다고 하고 선관위를 털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또 국민힘 쪽에도 자꾸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를 하는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 김문수 후보가 직접 투표 참관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저희 지역마다 예. 투표소에 투표 참관인들을 각 정당이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 이 표가 김문수 표인지 이재명 표인지를 다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계로 숫자를 저기 체크하긴 하겠지만 이게 정말 맞는 숫자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네. 그거를 여야 의원 그 여야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도대체 부정선거에 그 조작이 있을 수 있는가? 아 그게 그렇게 영 못마땅하면 본인이 직접 투표 참관을 하세요.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지금 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열심히 선거운동 하겠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늘 파란 옷들만 요새는 많이 보이지 잘 안 보이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 뭐 합니까? 그냥 투표 참관인으로 다 들어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라. 근데 이제 한간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거는 네. 이게 선거 불복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저는 정말 그 유치함의 그 끝이 어디인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분들은 부정선거가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앞으로는 그냥 대한민국 선거에 관여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하러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왜 예. 자기가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도 하고 돈도 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게요. 그냥 다른 나라를 차리든지 다른 곳에 가서 하시든지. 아, 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정선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언급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 아니, 같아서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관위를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 뭘 믿고 나라를 운영하면 뭘 그러니까요. 믿고 이 사회의 제도를 유지하겠어,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도 수락 연설에서 네. 사전 투표 폐지를 공약했거든요. 그 소리는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내심 깔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 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예.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전 투표 때 지난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사전 투표 때 국민의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사전 투표율이 엄청 높아서 우리가 그렇죠. 다 된 맞아.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랬죠. 근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이번에 사전 투표 저 김문수 후보 찍으실 분들은 사전 투표 아무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되겠네요. 저희는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볼 때 뭐 선거 불복이야 하겠냐만서도
끊임없이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 몇몇 분들이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니까 특히나 전한길 씨 같은 분들이 심각한 발언들을 하니까 그런 걱정을 좀 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야 뭐 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런 분들의 발언이 언론에서 회자되지 않아야 된다고 알아야 생각해요. 된다. 저는 무시를 해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써야 될 뉴스는 예. 팩트를 기본으로 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힘이 없어서 마이크에조차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이 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따옴표 달아서 그냥 보도하는 겁니다. 자꾸 이게 확산된다는 네, 거죠. 본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그 소명 의식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막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요구도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우리만 뭐라고 하나 왜 우리를 자꾸 기레기라고 부르나 하고 원망만 하기보다는 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부정선거라는 이 프레임 그리고 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언론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창은의 창에서는 뉴스토마토에서는 그러지 말아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걸로 가벼운 얘기 하나 물어볼게요. 네. 가볍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끊임없이 김문수 네. 후보와 이준석 후보 등 단일화 이야기가 뭐 단일화를 안 하겠습니다를 또 기자회견하면 또 바로 그 다음날 또 단일화 될 것처럼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주 가볍게 네, 단일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글로 들어가면 정치 인생은 끝나는 거죠. 끝이다. 네, 왜냐하면 그냥 쇼였던 거잖아요. 그동안 한 모든 행위가 모든 게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러나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아직 젊은데 정치 인생이 여기서 그냥 종집을 찍겠구나. 저는 그냥 계속해서 단일화를 해가면서 자신의 몸값만 높여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는 없고 오로지 그 안에서의 권력을 잡기 위한 그 권력의 화신이 되어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기성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좋게 얘기하면 노련한 뭐 이런 모습들 보면서 더 실망이 가고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라는 그 말꼬리표를 저는 달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준석 후보를 아끼는 마음에서 단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텐데. 네. 저는 그냥 단일화를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딱 보면 단일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하게 되면 정치 인생은 끝난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단일화가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선거 결과에? 일단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은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곧 바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투표 날짜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준석 후보 머릿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몸값을 최고로 올랐을 때 아마 단일화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역할일 텐데요. 근데 이제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있을 때의 단일화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본인의 모든 말을 부정해야 됩니다. 단일화하는 순간 결국은 그 당권 하나 잡고자 거기에 눈이 멀어서 간 그런 정치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일화는 할 것 같지만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단일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 이준석의 표와 김문수의 표가 시너지를 확 끌어모으면서 엄청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요. 이준석의 표는 갈라질 것이냐. 오히려 전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뭐 이 김문수의 숫자, 이준석의 숫자를 그냥 물리적으로 더하기만 하시던데 결코 선택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뭐 그럼 또 다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준석을 찍는 사람들은 민주당도 싫지만 계엄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을 찍었던 건데 그랬죠. 그 김문수 예.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투표를 아예 안 해야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파괴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그 선거 결과에 이 결과를 바꿔놓을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본다는 네. 거죠. 오히려 그 더하기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요번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통일교층에서 그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그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예. 주고 또 1,000만 원짜리 그 샤넬백도 줬는데 목걸이는 보니까 아직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인 것 같은데 샤넬백은 대충 흐름이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 김건희 씨 비서인가요? 네. 뭐 그분 사람한테 전달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데 이 사건도 이제 빙산의 일각 같은데 거의 부부가 이 범죄자 집단 수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 하겠죠 분명히. 해야죠.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또 내란 극복,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제법 존재한단 말이죠. 그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또 재판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문제와 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제가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상충되는 걸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포션을 얼만큼 둘 것인지도 아마 이제 후보의 머릿속에는 복잡하게 이제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과도하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저지른 그 주범이 있죠. 주범이 뭐 한 5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공범이 뭐 한 100명이다. 그리고 종범이 또 한 100명 되고 뭐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주범에 해당되는 5명에 대한 단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그 범위를 그 겉에 있는 공범, 종범, 뭐 가족 막 이런 데까지 쭉 넓혀 나가는 것이 정치 보복인 것이지. 이 죄를 지은 5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야합하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하고 손잡고 그렇죠.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렇죠. 그럴 거면은 우리나라에 감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용서하면 되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와 그 나치스들에 대해서 재판할 때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럼요. 사실. 예. 네. 척결할 것은 척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얼만큼 최소화해야 최소화할 된다. 것이냐의 숙제이지. 근데 그 최소화의 과정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안 들어갈 리는 만마죠. 알겠습니다. 이게 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네. 제가 저 개헌안 얘기만 잠깐 물어볼게요. 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개헌안을 냈다가 야당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잖아요. 그랬죠. 이번에 또 개헌안을 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내셨는데 뭐 눈에 띄는 것은 뭐 5.18 정신 헌법 수록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뭐 결선 투표제 네.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87 체제의 문제점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극복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개헌의 핵심은 뭐냐 이런 좀 갖고 계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대통령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뭐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의원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별로 맞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기는 가되 이제 그 임기와 이걸 이제 중임제로 연임제로 가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뭐 노동자에 대한 권리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권리들이 헌법에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합의법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진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에서는 하라고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그게 다 부정되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건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87년 체제에 맞춰서 쭉 정치가 흘러왔고 그래서 86 그룹들이 정치의 주된 그룹들이었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성과물이 있었던 때였고 그러나 이후 대한민국 많이 변화했고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그 이제 박근혜 탄핵 때의 촛불 집회 그리고 이번에 응원봉 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폭력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권을 확 뒤집어 버린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규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이 직무유기다 하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야 386 그룹들 뭐 87 체제 이런 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전 세계 만방에 규정할 수 있다. 예.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예. 계엄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을 네. 헌법과 그 대통령의 그 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지금 한다고 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엄법을 제가 손을 보려고 쭉 봤는데요. 네. 헌법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이것을 방어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한도 좀 더 넓혀야 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함부로 발령하지 않게끔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개헌을 못할 수 있잖아요. 개헌을. 근데 개헌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바가 했어요. 있기 때문에 또 말을 뒤집겠습니까? 뭐 늘상 뒤집는 분들이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그분들도 계엄과 선을 긋기 위해서라도 개헌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믿고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이 곧 정부가 새로 바뀌게 되니까 네. 거기서 한번 큰 역할도 함께 해달라는 당부도 드리고요. 예, 오늘 너무너무 좋은 대담 감사하고 네. 짧게 뭐 마무리 멘트 하실 거 있으면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현의 창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광진 을에 살고 계시는 친구 있으시면 네. 제가 요새 엄청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네. 꼭 투표하러 나가라.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굉장히 박빙입니다. 늘 예. 대통령 선거도 졌고 구청장도 졌고 다 졌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큰 차이로 이기는 게 제 숙제여서 꼭 좀 전화 한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민정 TV에 많이 구독자를 늘려달라 소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표를 늘려주십시오. 대선 기간이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대비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유.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